마침내 우리는 로익 세라의 말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페라리의 새로운 후면에 대해 언급하며 왜 그것이 그렇게 혁신적인지, 그리고 2026년에 어떤 규제의 허점을 이용했는지, 2025년에는 이 후면을 활용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없었는지를 밝혔습니다. 이 후면은 공기 저항을 줄이고 직선에서 더 높은 최고 속도를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또한 배기구 앞쪽에 있는 수정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페라리의 혁신이며, 페라리는 다른 팀들이 엔진에 더 집중하는 것과 달리 공기역학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르세데스와 같은 팀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프레데릭 바세르와 피에르 와셰의 말도 들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팀들이 예선과 단일 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에너지 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 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라페라리 SF26은 공기역학적 배기구로 먼저 패독을 밝혔고, 이제 모두가 마카레나 날개라고 부르는 후면 날개를 장착했습니다. 이 날개는 직선에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거의 270도까지 회전합니다. 그리고 아니요, 단순한 쇼가 아닙니다. 본질입니다. XR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2026년 규정은 백지 상태였고, 백지 한 장은 엄청난 기회이지만 또한 함정이기도 합니다. 너무 많은 길이 있으면 길을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어려움은 기발한 개념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많은 문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페라리는 분명 여러 개의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마카레나 날개부터 시작합시다. 이전 규정에서는 이런 움직임이 불가능했습니다. 오늘은 가능합니다. XR은 이를 주저하지 않고 적용했습니다. 우리는 공기역학적 활성화를 극대화하고 직선 모드를 활용할 수 있는 규정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이해했고, 이를 활용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날개보다 더 열리는 날개가 아닙니다. 이 날개는, 그것은 단순히 다른 날개보다 더 많이 열리는 날개가 아닙니다. 중앙 기둥 없이 측면 패널에 통합된 시스템입니다. 완전히 재구성된 상단 플랩으로 단순한 업데이트가 아닌 구조적 수정입니다. 이는 당신이 두 주 안에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천재성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한 배기구 위에 그 플랩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마도 복제하기 가장 어려운 솔루션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순간에 놓인 공기역학적 조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계의 내부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페라리는 규정 9.5버인을 조항을 활용하여 디퍼렌셜을 가능한 한 뒤로 이동시켰고, 약 60mm 정도입니다. 이로 인해 후면 구조 전체를 뒤로 이동시켜 후면 구역에서 공기역학적 부피를 최대한 확장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즉, 그들은 규정상의 공간을 확보하고 그 공간을 다운포스로 변환했습니다. 배기구 주위의 플랩은 디퓨저의 최대 확장으로 작용하며 뜨거운 가스의 더러운 흐름을 정화하고, FIA 규정에 의해 허용된 수직 볼륨을 활용하며 배기구의 상부 영역을 문자 그대로 덮습니다. 지배적인 지면 효과가 없는 시대에서는 바닥에 벤투리 채널이 없기 때문에 셰시와 파워 유닛 간의 상호작용이 모든 것이 되며, 여기서 페라리는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 작업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세부 사항은 2026년의 새로운 파워 유닛으로 더 높은 회전수를 더 오랜 시간 유지하여 배터리를 충전하고 리프트 오프를 지연시키며, 이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은 뜨거운 가스가 배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가스를 잘 관리하면 코너에서 지속적인 다운포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개별 부품이 아닌 전체 설계에 의존하는 이점입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기 위해 페라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했으며, 중앙 디퓨저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기어박스를 급격하게 축소해야 했습니다. 공격적인 결정이며 역사적으로 보수적인 팀에게는 거의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마라넬로에서 위험을 감수하기로 결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등장하는데, 뒷날개를 복사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배기구 위에 플랩을 복사하는 것은 악몽과 같으며, 이는 변속기, 자동장치, 충격 구조를 재설계하고 충돌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수개월의 작업이 필요합니다. 아마도 페라리 부품을 사용하는 AS만이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팀들은 기술적 장벽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XR은 열정을 억누르며 매우 지적인 말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좋은 차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시즌 내내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2026년의 진정한 열쇠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정으로 우리는 지속적인 기술적 추월과 역추월을 보게 될 것이며, 호주에서 누가 앞서 출발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멜버른과 아부다비 사이에서 누가 더 잘 개발하는지가 중요합니다. XR은 이를 알고 있으며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마라넬로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포뮬러 1의 언어로 번역하자면, 우리는 강하게 출발했지만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현재 공기역학 전선에서 페라리가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라리는 메르세데스를 포함한 다른 모든 팀보다 더 많은 혁신을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12월에 수정된 규칙을 활용했습니다. 즉 9.5반 1조항으로 이는 차량의 후면 볼륨을 확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후면 날개는 허용된 볼륨 외부에서도 회전할 수 있지만 그 순간 회전 중이기 때문에 페라리의 혁신적인 후면 날개가 허용됩니다. 반대로 다른 후면 날개는 스스로 회전하지 않으며 전통적인 DRS와 같아서 차량의 볼륨을 확장하지 않습니다. 이 솔루션, 즉 UXR은 규정 수정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이렇게 혁신적이고 극단적인 후면 날개를 장착할 수 없었습니다. 올해는 이 조항의 수정으로 인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혁신은 배기구 앞에서 읽은 바로 그 것입니다. 이는 엔진 후드 지역에서 나오는 뜨거운 공기가스를 활용하여 더 많은 공기역학적 하중을 생성하고 디퓨저를 확장하여 후면으로 더 많은 흐름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는 특히 가스를 부분적으로 조절해야 하는 빠른 코너에서 차량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페라리가 공기역학적 전선에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다면 현재 메르세데스는 파워 유닛 전선에서 경기를 이기고 있습니다. 압축비에 관해서는 이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18.1몰 1이며 이 점에서 내연기관의 출력에 대한 명확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FIA가 전기 모터의 출력을 50kb 줄이고 100kb 줄이기를 원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공식 수정이 승인될 때가 언제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행 중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더 많이 얻기 위해 필요합니다. 전기 모터는 풀파워인 350kW로 부스트 모드와 추월 모드에서만 사용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규칙의 내부 재조정은 확실히 엔진 측면에서 메르세데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슈투트가르트의 제조사는 매우 명확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더 큰 터빈을 가지고 있으며 고속에서의 힘과 최대 피크를 제공합니다. 반면 페라리와 레드불은 반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더 작은 터빈을 가지고 있으며 저속에서 더 반응이 빠르고 실제 경주에서 사용되는 범위에서 평균적으로 더 많은 힘을 발휘합니다. 두 가지 철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만약 경주 중에 규칙을 변경한다면 예를 들어 특정 속도 이에서 전기의 다른 사용을 허용하거나 내연기관과 M 및 GK 간의 균형을 수정한다면 피크의 모든 것을 걸었던 메르세데스를 유리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페라리가 전투의 장을 바꾸는 곳은 여기입니다. 엔진에서 무언가를 잃으면 다른 곳에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르넬로는 공기역학에 승부를 걸기로 결정했지만 일반적인 업데이트가 아니라 상대가 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페라리의 수정은 구조적인 수정으로 셰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들은 이 페라리의 솔루션을 복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어를 짧게 해야 하고 차량을 짧게 해야 합니다. 이는 너무 극단적인 솔루션이 될 것이며 너무 많은 개발 시간과 추가 충돌 테스트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불가능합니다. 페라리 SF26은 매우 명확한 개념으로 태어났습니다.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항력을 줄여 더 매끄러운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 메르세데스와 레드불은 순수한 다운포스를 찾는 데 더 집중한 것처럼 보입니다. 페라리는 대신 거의 외과적으로 후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페라리의 작은 터보는 V6 엔진을 저속에서 끌어올리며 더 뜨거운 배기가스를 배출하고 이 가스는 단순히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활용됩니다. 마라넬로에서는 2012년에 묻힌 것처럼 보였던 개념을 다시 가져오고 있으며 배기구의 소음이 2026년의 관점에서 재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릭테일 모드가 탄생했으며 이는 배기구 앞에 유명한 플랩으로 페라리가 배기 파이프에서 나오는 이 가스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이는 뒤쪽에 변형 가능한 구조의 측면에 있는 디퓨저 연장과 시너지를 이루어 작동합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디퓨저의 크기와 관련하여 규정의 한계까지 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레인 테스트의 두 번째 세션에서는 첫 번째 세션에 비해 타이어에 더 부드러운 차가 나타났습니다. 코너 중앙에서의 주행성이 개선되었으며 이는 뒤쪽에서 무언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파토클 폭발시키는 또 다른 요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프레드릭 바소르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는 이탈리아 언론에 대해 자신의 계약과 페라리에서의 임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봅시다. 바소르는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최근 인터뷰에서 그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5년 계약을 가질 수도 있지만 언론의 태도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의 자리 문제가 아니라 페라리를 둘러싼 소음입니다. 최근 몇 달을 돌아보면 분위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에는 이미 관계가 틀어졌고 가능한 대체 인물에 대한 소문, 공개적으로 언급된 이름들, 팀원들에 대한 압박이 있었습니다. 프레드릭 바소르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안토넬로 콜레타에 대한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는 WEC에서 페라리가 거둔 성공을 고려할 때 유력한 후보였습니다.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바레인 테스트에서는 리카르도 아다미의 작별 인사 이후 루이스 해밀턴의 피트 엔지니어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바소르는 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는 모든 것이 확대된다고 말합니다. 좋든 나쁘든 열광은 진정시켜야 하고 부정성도 진정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페라리 주위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고 그 에너지를 관리하지 않으면 당신을 압도합니다. 핵심 개념은 하나입니다. 보호입니다. 바소르는 항상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나는 팀을 보호해야 하고 자신이 아니라 팀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림자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 왜냐하면 기술자, 엔지니어, 내부 인물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 그에게 그것은 가십이 아니라 존중의 결여입니다. 여기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소르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경영진과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지 알고 있고 페라리와의 관계가 어떤지 알고 있으며 내 대한 소문이 나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목소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페라리에 대한 압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빨간 차를 위해 서명할 때 당신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경고를 보냅니다. 팀은 계속되는 논란에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핵심이 있습니다. 페라리는 다른 어떤 팀과도 다릅니다. 브래클리, 밀턴 키언스, 워킹에서는 압박이 크지만 마라넬로처럼 감정적이지는 않습니다. 이탈리아에서 페라리는 정치, 정체성, 그리고 국가적 자부심입니다. 모든 목소리가 제목이 되고 모든 의문이 위기가 됩니다. 그리고 바소르는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2026 시즌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SF26은 공격적인 아이디어, 혁신적인 솔루션, 규제 한계에 더 가까운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섬세한 기술적 순간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내부적으로 안정적인 환경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트랙과 미디어 환경이라는 두 전선에서 싸우기 시작하면 귀중한 에너지를 잃을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소르가 팀 주위에 장벽을 쌓고 외부 소음에 대한 벽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는 압박을 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섭을 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질문은 또 다른 것입니다. 이 충돌은 언론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한 단계일까요? 아니면 시즌의 중심 주제가 될까요? 확실히 바소르에게는 해밀턴의 트랙 엔지니어에 대한 모든 소문이 기분 좋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카를로스 산티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마도 맥라렌 출신의 미래 트랙 엔지니어가 그로장일 것이며 그는 아직 가든 리그에서 대기 중이지만 결국 페라리에 합류할 것입니다. 결국 페라리 주변 인물들에 대한 미디어의 소음이 많습니다. 내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소르 자신도 팀을 보호해야 하고 내부에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페라리에 대한 많은 집중이 있으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것은 게임의 일부입니다. 제 생각에 바소르는 현재 팀 내에서 그렇게 많은 결정권을 가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 의미는 만약 그가 페라리 SF26 프로젝트에서 실수를 한다면 그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따라서 프로젝트에 많은 책임이 있지만 동시에 페라리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페라리가 레드불처럼 운영되지 않으며 메르세데스도 권력 관리 구조가 더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 있어 프로젝트의 팀 프린시펄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페라리에는 더 수평적인 구조가 있으며 많은 기술 책임자와 관리 책임자가 있어 팀을 관리하고 프로젝트의 책임이 이러한 책임자들 사이에 나누어집니다. 동시에 항상 한 명의 책임자를 찾고 있으며 이번 시즌에는 바소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상황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페라리는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시즌 초에 큰 선언을 하지 않고 기대치를 매우 낮게 유지한 것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작업하고 있지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하면 분명히 첫 번째 소문이 돌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2026년 레드불의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 좋은 차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은 피에르 와셰가 읽은 것이며 우연한 문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에드리안 뉴이의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으며 바레인에서 좋은 테스트를 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2023년에 23번 중 24번의 승리를 거둔 RB 신우에 대해 언급되면 그는 거의 짜증을 내며 대답합니다. 우리는 뛰어나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이 덜 잘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사고방식입니다. 레드불은 2026년에 완전한 혁명과 함께 들어오며 포드와 함께 제작한 새로운 파워 유닛, 새로운 공기역학 규정, 극단적인 지면 효과의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대신 와셰는 즉시 신뢰성이라는 다른 점으로 관심을 돌립니다. 엔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드불 포드의 파워 유닛은 큰 의문이었고 모두가 문제, 지연, 불안정성을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바레인에서 엔진은 잘 작동했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일정한 출력이 가능했고 짧은 주행과 긴 주행 모두에서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셋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엔진 부서의 작업은 놀라웠고 성능이 뛰어나며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파워 유닛이 진정한 논의의 중심은 아닙니다. 2026년의 핵심은 와셋에 따르면 뒤쪽에 있으며 디퓨저와 흐름 제어에 있습니다. 지배적인 지면 효과가 끝나면서 후면은 진정한 전투의 장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순수한 다운포스를 생성하기보다는 공기가 바닥에 도달하고 디퓨저에서 어떻게 추출되는지를 제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레드불은 매우 흥미로운 작업을 했습니다. 사실 RB22의 바닥은 5개의 평행 스트립이라는 지배적인 철학을 따르지 않습니다. 레드불은 5번째 요소를 재해석하여 다른 부속품이 결합되는 긴 곡선 패널을 만들었습니다. 번역하자면 바닥 입구를 2개의 구별된 채널로 나누었습니다. 내부는 차량 아래로 흐름을 공급하여 디퓨저로 향하게 하고 외부는 공기를 바깥쪽으로 돌려보내며 차량 중앙에 하중을 생성하지만 특히 앞바퀴의 난기류를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FIA가 제안하고자 했던 아웃워시 효과의 일부를 재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규제 당국과 엔지니어 간의 끊임없는 힘겨루기로 돌아갑니다. FIA는 추월을 촉진하기 위해 아웃워시를 줄이려고 합니다. 레드불은 간접적으로 이를 다시 내부로 가져오는 해결책을 찾습니다. 합법인가요? 네. 규정의 정신에 부합하나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기발한가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와쉬 자체가 새로운 빠른 수렴을 예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서로 다른 개념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후 누가 올바른 방향을 찾았는지 알게 되면 모두가 이를 복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지난 규제 시대에 땅 효과가 있었던 것처럼 발생했듯이 진정한 열쇠는 초기 솔루션이 아닙니다. 와쉐로는 전반적인 개념이 막히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시즌은 더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이것이 2월에 좋은 차를 가지는 것과 11월에 챔피언 차를 가지는 것의 차이입니다. 레드불은 최근 몇 년 동안 바로 이 점에서 힘을 키워왔습니다. 공격적인 개발, 지속적인 업데이트, 그리고 몇 달 만에 가치를 뒤집는 능력. 우리는 2025년에도 레드불이 시즌 후반에 갑자기 매우 강해진 것을 기억합니다. 베르스타펜이 많은 경기를 이기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그는 마지막 경기까지 노리스와 타이틀을 놓고 경쟁했습니다. 요컨대 맥라렌이 여름 휴식 후 2025 시즌을 마감하고 타이틀을 손에 쥐었다고 생각했을 때 레드불은 그 순간부터 많은 것을 회복했습니다. 워싱턴은 여기서도 열정을 억제하지만 과거에 우리가 한 일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분명히 다시 할 것입니다. 226은 진정한 혁명이며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세밀하게 다듬어진 것처럼 보이며 세부 사항에 매우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팀의 유력한 후보처럼 보입니다. 페라리는 공기역학, 활용 및 배기가스에 대해 극단적인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맥라렌은 차량의 공기역학적 균형을 찾고 있습니다. 레드불은 흐름과 디퓨저에 대해 작업하고 있습니다. 4가지 다른 길이 있으며 아마도 가장 중요한 문장은 바로 처음의 문장일 것입니다. 누가 더 잘 출발하는지가 중요하지 않고 시즌 중에 누가 더 잘 변화하고 누가 더 잘 바뀌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선의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최대한의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가속하는 동안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고 전체 랩 동안 에너지를 유지해야 하므로 처음에 모든 전기를 사용하고 나중에 남는 것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제동에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한 올바른 지점에서 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선에서 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략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시대의 중심 주제는 에너지 관리입니다. MGK는 120kW에서 350kW로 거의 3배 증가했지만 배터리는 사실상 동일합니다. 즉, 전력은 훨씬 더 많지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듭니다. 매 랩마다 8,500mEh를 분배해야 하며 어디에 배분하느냐가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바레인을 예로 들어봅시다. 2025년까지 마지막 코너를 나서면 100%까지 즉시 가속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최대 속도로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배터리는 더 천천히 방전되었고 MGH는 에너지 전송을 도왔습니다. 전기가 없는 위험은 훨씬 낮았습니다. 2026년에는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마지막 코너를 나서자마자 페달을 밟으면 랩을 시작하기도 전에 에너지를 소모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디레이트 단계가 앞당겨집니다. 즉 전기 모터가 힘을 멈추고 열 엔진만 남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느낄 수 있습니다.
사키르 테스트에서 분명히 보였습니다. 파일럿들은 더 이상 즉시 가속 페달을 밟지 않습니다. 60%, 70%까지 결승선까지의 특정 거리까지 조절합니다. 마지막 몇 미터에서만 100%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목표는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로 결승선에 도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상적인 속도로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전기 추진과 충전 지속 시간 간의 올바른 균형으로 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너무 일찍 가속하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속도 정점에 너무 일찍 도달합니다. MGK가 방전됩니다. 디레이트가 시작됩니다. 필요할 때 힘을 잃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제한된 엔진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전기 모터가 더 이상 힘을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출력이 감소된 열 엔진만 남게 됩니다. 르클레르의 바레인 랩에서 잘 보였습니다. 라 페라리 SF26은 시속 약 328km에 도달합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브레이킹 전에 25kmh를 잃습니다. 전기 모터가 꺼지고 내연기관만 남기 때문입니다. 만약 더 일찍 가속했다면 그 피크는 더 빨리 도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데레이트가 결승선 높이에서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주요 직선뿐만 아니라 4번 코너로 향하는 직선도 페널티를 받게 됩니다.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진정한 브레이킹 포인트는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새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슈퍼 클리핑입니다. 내연기관이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사용되는 순간입니다. 순수한 성능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따라서 어떤 상황에서는 마지막 코너를 나올 때 덜 가속하는 것이 랩타임을 더 빠르게 만들어줍니다. 더 기술적이고 전략적인, 덜 본능적인 포뮬러 1입니다. 긴 직선이나 연속적인 긴 구간이 있는 트랙에서는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가스를 전폭적으로 열어야 하는 정확한 순간은 드라이버의 선택이 아니라 엔지니어링 계산이 될 것입니다. 나는 예전에 포뮬러 1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다. 왜냐하면 현실은 포뮬러 1이 항상 실험실이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한계는 더 이상 단순히 공기역학적이거나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전처럼 자격이 단순히 오른발을 바닥에 붙이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최대한 가속 페달을 밟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언제 그 발을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26년에는 가장 빠른 드라이버가 기다릴 줄 아는 드라이버일 수 있다. 가속 페달을 최대한으로 밟기 전에 반초를 더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전기를 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점점 더 정신적인 포뮬러 1이 되고 본능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는 예선에서 주행하는 동안 전기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즉시 최대한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직선 구간의 모든 순간에 전기를 잘 관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코너를 나올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다음 주행 중 속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러므로 누가 터보를 얻고 전기 에너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을지가 중요합니다. 그들은 트랙에서 이 점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팀이 그 점에서 우위를 점할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드라이버가 예선에서 전기 에너지를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후면 페라리 배기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로익세라 바세르 피에르 와셋의 발언이 궁금하며 여러분의 모든 댓글에 답변하고 싶습니다. 항상처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